제13화 운명적 만남 1. 청이를 펄럭이는 소녀는 거침없는 걸음걸이로 무도를 이끌어 후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멋지게 솟아오른 기와 지붕이 즐비한 저택의 풍경은 북방 기마 민족의 투박함과는 거리가 먼 중원 특유의 호화로움이 가득했다. 후원의 아담한 정자에 다다르자 청의 소년이 걸음을 멈추고 턱을 치켜들었다. 여기 앉아. 헌데 너는 올해 나이가 몇이냐? 간다던 영웅대회장엔 안 가고 정자의 자리를 잡자 무도는 살짝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이곳은 모용세가이다. 무도는 짧게 대꾸했다. 18이야. 나는 17. 이름이 뭐냐? 선우무도. 소년의 두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며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선우. 조선의 후예구나. 그렇다. 내 이름은 모용원이라 해. 모용? 무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을두지 행수를 사경에 빠뜨리고 해동파를 핍박하려 영웅첩을 돌린 바로 그 모용세가의 핏줄이 아닌가. 무도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청의 소년을 다시금 찬찬히 뜯어보았다. 모용세가의 사람이라니. 헌데 사내아이의 생김새가 어찌 이리 고울 수 있단 말인가? 목소리마저 옥구슬이 부르듯하여 마치 계집애 같지 않은가? 무도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자 모용원은 재미있다는 듯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물었다. 너도 영웅대회에 참가하러 온 거야? 그런 셈이지. 모용원의 시선이 무도의 허리춤에 단단히 매달린 금강검으로 향했다. 그렇다면 너도 무공을 익혔겠구나? 무도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내가 무공을 할 줄 안다고 해야 하나? 양도인 어르신 곁에서 한 달 남짓 호흡을 고르고 동굴 절벽에서 그림자 검객을 이틀간 따라한 것이 나의 무공 수련의 전부인데. 하지만 단전에서 끓어오르는 호연지기는 결코 그를 위축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물론이다. 무가의 자손이니 당연히 검을 다룰 줄 안다. 그래? 잘됐다. 내 마침 몸이 찌뿌둥하던 참인데 나와 가볍게 몸이나 좀 풀자. 이리 와. 모용원이 무도의 손목을 덥석 잡아 끌었다. 사내 아이치고는 지나치게 부드럽고 매끈한 촉감에 무도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쿵쿵 뛰며 당황했다. 후원 뒷마당에는 아담하게 꾸며진 연무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모용원은 무기 거치대에서 매끄럽게 다듬어진 목검 2자루를 뽑아 하나를 무도에게 던졌다. 자, 시작한다.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 모용원은 무도가 미처 자세를 잡기도 전에 벼락같이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라 목검을 휘둘렀다. 허공을 찢은 목검이 날카롭게 무도의 허벅지를 향해 쇄도했다. 대련 경험이 없는 무도는 엉겁결에 상체를 틀었으나 목검의 끝이 여지없이 허벅지를 강타했다. 으! 뼈가 울리는 통증에 무도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 덩치만 컸지 군뱅이가 따로 없구나. 모용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저놈이! 무도의 눈빛이 맹수처럼 형형하게 변했다. 모용원은 재미가 들렸는지 웃음기를 거두지 않은 채 이번에는 무도의 허리를 향해 목검을 찔러왔다. 2번 당할 수는 없다. 무도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아침마다 양도인이 시연했던 쾌검의 궤적이 뇌리를 스쳤다. 무도는 모용원의 검노를 아슬아슬하게 비껴내며 왼쪽으로 신형을 틀었다. 하체를 축으로 삼아 모용원의 텅 빈 등을 향해 목검을 내리찍듯 뻗어냈다. 이크! 자신의 일격이 빗나감과 동시에 등 뒤로 서늘한 검풍이 덮쳐오자 모용원은 다급히 바닥을 구르며 간신히 무도의 반격을 피했다. 흙먼지를 털며 일어선 모용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어쭈? 촌에서 온 무지렁이인 줄 알았더니 제법인데? 어디 이것도 피해보시지. 승부욕이 생긴 모용원이 목검을 고쳐 쥐었다.
진지한 기세로 몸을 솟구친 모용원이 무도의 정면을 향해 태산을 내리찍듯 목검을 휘둘렀다. 모용세가의 날카로운 내력이 듬뿍 실린 살을 애는 듯한 검새였다. 피할 곳이 없었다. 무도는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려 양팔에 집중시킨 뒤 자신을 향해 떨어지는 목검을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두 목검이 격돌하는 순간 둔탁한 파공성이 터져나왔다. 무도의 내력을 견디지 못한 모용원의 목검이 두 동강나며 튕겨나갔다. 아! 반탄력을 이기지 못한 모용원이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찌우며 주저앉았다. 무도는 상대를 다치게 한 것인가 싶어 미안한 감정이 앞섰다. 목검을 바닥에 내던지고 모용원을 일으키려 손을 내밀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모용원은 무도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더니 그대로 무도의 가슴팍에 일장을 꽂아 넣었다. 무방비 상태로 일장을 허용한 무도가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가슴뼈가 얼얼할 정도의 타격이었다. 살짝 생겼던 미안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괘씸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뭐 이런 비열한 놈이 다 있단 말인가? 포위를 원수로 갚다니. 과연 모용씨 놈들은 하나같이 못돼 먹었구나. 무도는 더 이상 상종하기 싫어졌다.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무장을 빠져나갔다. 미안한 마음이 든 모용원이 황급히 무도의 뒤를 쫓아왔다. 무도의 손을 덥석 잡은 모용원은 무도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 화났어? 미안. 내 검술이 제법 훌륭하더구나. 청의 소년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과해 오자 신기하게도 무도의 화는 눈 녹듯 사그라들었다. 무도는 헛기침하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다친 곳은 없어? 무도가 자신을 걱정해 주자 모용원의 얼굴에 환한 꽃구름이 피어났다. 응, 난 괜찮아. 시간이 다 되었네. 내가 안내할게. 그만 영웅대회장으로 가자. 무도는 모용원을 따라 드디어 영웅대회장 대청에 도착했다. 이미 수백 명의 요동 무리민들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영웅대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징소리와 함께 문지기의 우렁찬 외침이 장내를 갈랐다. 해동파 고현수 장모님께서 드십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일제히 대청문으로 쏠렸다. 50줄에 접어든 고연수는 풍채가 당당했고 두 눈의 안광은 칼날처럼 영롱했다. 조선 무맥의 본류를 지켜온 해동파 장문인다운 위엄이었다. 그의 곁에는 3명의 인물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한 명은 쾌검 양도인이요, 다른 한 명은 20대 초반의 기백이 넘치는 젊은이인 고연수의 장남 고연도. 마지막 한 명은 천산파 장문 태백이었다. 그들의 등 뒤로는 10여 명의 해동파 정예 제자들이 도도하게 따르고 있었다. 어르신, 양도인을 발견한 무도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으나 양도인은 무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무도는 어쩔 수 없이 군중들 틈에 섞여 상황을 주시했다. 모용세가의 가주 모용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췄다. 고장문, 참으로 오랜만에 뵙소이다. 모용부는 50대의 나이에 당당한 체격에 준수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무림의 수많은 절기를 수집하고 섭렵하여 모든 무공의 파회법을 꿰뚫고 있다는 모용세가의 수장다운 빈틈없는 풍모였다. 고연수 역시 무겁게 폭권을 취하며 응대했다. 이렇게 영웅첩을 초청해 주시니 감사하오. 격식에 맞춘 인사였으나 허공에서 부딪히는 두 수장의 눈빛은 이미 수백 번의 칼날을 섞고 있었다. 모용부는 고연수 일행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매서운 눈초리로 고연수의 곁을 지키는 인물들을 보며 물었다. 고장문, 함께 오신 고인들은 뉘신지요? 고연수가 양도인을 가리키며 소개했다. 이분은 쾌검, 양수, 양도인 어르신으로 우리 해동파의 대선배 되시오. 무려산에 은거 중이신 분이나 이번 일을 위해 특별히 모셨소이다. 모용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상대가 고수를 초빙해 온 것이다. 쾌검 양도인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리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연수가 이어 천산파 장문 태백과 아들 고연도를 소개하자 천산파까지 해동파에 힘을 보태러 왔다는 사실에 모용부의 안색이 한층 굳어졌다. 모용부는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던 노인을 가리켰다. 저희는 이번 일의 중대함을 감안하여 특별히 한 분을 청하였소. 이분은 외몽고의 고수이신 호연승 대사이시오. 고연수의 시선이 호연승에게 닿았다. 깡마른 체구였으나 뿜어져 나오는 흉흉한 내공의 기운은 한눈에 보기에도 인류고수의 그것이었다. 고연수와 호연승이 짧게 폭권으로 인사를 나누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모용부가 부채를 딱 소리나게 접으며 단도직입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금음, 강호인으로서 긴 말은 하지 않겠소.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오. 우리 모용세가의 무사 2명이 해동파의 목숨을 잃고 내 조카가 중상을 입었소. 고장무는 이 일을 어찌 정리할 생각이시오? 고연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좌중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모용세가의 무사가 죽고 다친 것은 명백한 사실이오. 허나 우리 측의 양복 또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고 을두지 행수는 사경을 헤매고 있어.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법. 이 모든 피바람의 원인은 모용각이 을두지 행수의 재물을 노리고 강도짓을 벌였기 때문이오. 군중 틈에 섞여 있던 무도는 양복이 죽었다는 고연수의 외침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양복 어르신, 어르신이 정녕 목숨을 잃으셨단 말인가? 무도는 입술이 터져라 깨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고연수의 말에 장내의 무리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용세가가 쉽게 물러설 리 없었다. 강도라니, 고장문. 모용각이 강도 짓을 했다는 증거가 있소. 증거가 있다면 나 모용부가 사죄하겠소. 모용부는 설마 모용각이 강도짓을 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모용각을 데리고 오라. 모용부의 명이 떨어지자 장정들이 들것 하나를 들고 왔다. 전신에 붕대를 감고 처참한 몰골로 누워있는 자. 을두지 일행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모용각이었다. 모용각의 면상을 다시 마주하자 무도의 눈동자에 핏발이 섰다. 그때 고연수의 아들 고연도가 참지 못하고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분노를 터뜨렸다. 사람을 쳐 죽여 입을 틀어막아 놓고 인제 와서 증거를 대라는 것이 어찌 명문세가가 할 짓이란 말이오? 모용부가 부채를 펼쳐 여유롭게 흔들며 말했다. 허허, 어른들이 대화하는 자리에 어찌 함부로 끼어드는가? 무엇이라? 참지 못한 고연도가 허리춤에 검자루를 거머쥐려 하자 고연수가 황급히 아들을 제지하며 일갈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다행히도 을두지 행수의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소. 그가 의식을 되찾으면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오. 모용부가 차갑게 냉소했다. 그렇다면 그 을두질한 자가 입을 놀릴 때까지 우리 모용세가는 그저 입 닥치고 기다리란 말이오? 양측의 기세가 무력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을 때 모용부의 곁에 묵묵히 서 있던 호연승 대사가 묵직한 보법으로 앞으로 나섰다. 내가 이방인의 신분이나 한마디 하겠소. 자고로 무림의 분쟁은 중재인이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전통이 아니오.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한치의 양보도 없으니 무림의 법도대로 무공대결로 결판을 냅시다. 해동파에서 고인 3분이 나섰으니 모용세가도 3명이 나서 응수하여 3세판으로 승부를 가립시다. 패자는 변명 없이 결과에 승복하고 사죄하는 것이 어떻겠소? 장내의 군웅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호연승의 제안에 수긍하는 눈치였다. 모용부가 호연승을 바라보며 떠보듯 물었다. 대사의 고견이 참으로 훌륭하오. 모용부는 말을 건네며 은근슬쩍 호연승의 팔을 잡았다. 호연승의 내공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였다. 이를 간파한 호연승은 하체에 천추군의 기운을 실어 태산처럼 버텼다.
두 고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내력의 격돌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모용부의 장심에서 뻗어나간 기운이 호연승의 방어막에 부딪혀 흩어졌다. 비록 자신의 공력을 반만 사용했지만 모용부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이 노인네의 내공이 상당하구나. 모용부가 슬그머니 힘을 거두자 호연승이 못 이기는 척 의자에 앉았다. 한결 표정이 여유로워진 모용부가 호기롭게 외쳤다. 우리 모용세가는 고연승 대사의 제안에 따르겠소. 퇴로가 막힌 고연수 역시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동파 역시 피하지 않겠소. 승부 방식이 결정되자 출전할 인원을 정하기 위해 모용부가 호연승과 수뇌부들을 이끌고 잠시 후원으로 물러났다. 대청에 남은 해동파 진영에도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고연수가 양도인에게 정중히 청했다. 양 선배님, 일이 되었으니 선배님께서 필히 한 자리를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양도인은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난처한 기색을 표했다. 이 늙은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검을 섞어 재주를 부리라니 영 체면이 서질 않는구려. 그때 천산파 장문 태백이 색다른 계책을 내놓았다. 양파의 고수들이 3번이나 생사를 건 혈전을 벌이면 필시 어느 한쪽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방법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묘책이라도 있으신가? 양문파의 다음 세대를 이끌 젊은 후기지수 1명씩만을 대표로 내보내어 단판 승부를 짓는 것입니다. 이리하면 패배하더라도 위신이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며 피바람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연수가 아들 고연도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연도를 내세우자는 말씀이시오. 고연도가 검자루를 꽉 쥐며 호기롭게 외쳤다. 아버님, 제가 출전하여 저 오만한 선비족 놈들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놓겠습니다. 양도인 역시 그 방안이 합당하다 여겨 고개를 끄덕였다. 무도는 그제야 양도인에게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올렸다. 어르신, 무도 왔느냐? 양도가 무도를 고연수와 태백에게 소개했다. 이 아이는 선우무도라오. 태백이 웃으며 물었다. 선배님, 드디어 제자를 두셨습니까? 양수가 멋쩍어하며 말했다. 정식 제자는 아니고. 해동파 수뇌부가 작전을 굳히는 사이 모용부가 대청으로 돌아왔다. 모용부가 입을 때려던 찰나 양도인이 나서며 장내를 향해 말했다. 나 양수가 한마디 하겠소. 고수들이 사생결단을 벌이면 필연코 양측의 사상자가 날 것이오. 지금까지 큰 분쟁 없이 지내온 요동 무림이 공멸하는 꼴을 볼 수는 없소. 그러니 양쪽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후기지수 1명씩을 대표로 내세워 진검이 아닌 목검으로 단판 승부를 내는 것이 어떻겠소? 요동무림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이었다. 무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